전설야담 특집 지혜로운 설화 10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지혜로운 설화 10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모슴을 놀린 괴짜 노인. 단어 5원 골탕. 옛날 어느 곳에 모슴을 골탕 먹이길 좋아하는 괴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슴이 들어올 때마다 반년 정도 지나면 별난 문제를 낸 후 결과에 따라 세경을 깎거나 상을 주곤 했습니다. 세경은 한국식 한자 사경이 5원이며 농가에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모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소문을 듣고 돌쇠가 모슴으로 일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부자 노인은 돌쇠를 모슴으로 고용한 후 반년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일을 시켜서 만약 내가 해내지 못하면 세경의 절반만 주고 마치면 2배로 줄 생각이다. 너는 이에 응하겠느냐? 세경의 절반은 6달치 품삯인지라 돌쇠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반년치 품삯을 깎이느냐, 2배로 보느냐는 갈림길에서 돌쇠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돌쇠가 어떤 일이냐고 묻자 부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쟁기로 담장 꼭대기를 갈아 거기에 씨를 뿌리고, 둘째, 작두로 썬 풀을 다시 한번 절반으로 써는 일이다. 들어보니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약속한지라 돌쇠는 풀 죽은 얼굴로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수심 가득한 돌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돌쇠가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결책을 말해줬습니다. 여보, 그까짓 일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일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튿날 아침 돌쇠가 싱글벙글거리며 들어서자 부자 노인이 의외다 싶은 얼굴로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아라. 자신 있느냐? 그럼요. 그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먼저 두 가지 청을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부자 노인은 어떤 청이든 들어주겠노라며 돌쇠에게 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담장 꼭대기를 쟁기로 갈 테니 주인님께선 먼저 소와 쟁기를 담장 위까지만 올려주시고, 둘째, 이미 썰어놓은 풀을 제가 다시 썰 수 있도록 잡아주십시오. 좁은 담장 위에 소를 끌어올릴 수 없는 노릇이고 잘게 선 풀을 붙잡는 것은 손을 베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골탕을 먹이려다 예상하지 못한 청에 당황한 부자 노인은 돌쇠에게 그 묘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돌쇠는 솔직하게 어젯밤 아내가 가르쳐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노인은 돌쇠 아내의 총명함을 크게 칭찬하며 세경을 2배로 주었고 몇 가지 여성용 선물도 안겨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골탕은 원래 소의 머리꼴과 등골을 넣어 끓여낸 맑은 장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골탕을 먹는 것은 맛있는 고깃국을 먹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물크러져 상하다라는 뜻의 골타와 의문이 비슷한 까닭에 그 의미가 섞여 변질됐고 심하게 손해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담 이리때의 홀로 맞선 스님. 조선 마려 불교가 쇠퇴했을 때 강원도 정선의 한 사찰을 노승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기에 노승은 혼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노승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일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밖을 살펴보니 약 100보 정도 거리에 큰 개 크기의 이리가 노승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심상치가 않네.
섬뜩함을 느낀 노승이 저녁밥을 지으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명히 밤에 저 이리에게 변을 당할 것 같다. 피신하려 마음먹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 고심했습니다. 이웃 동네까지는 거리가 멀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별수 없이 식사를 마친 후 밖의 동태를 살피면서 대응책을 골몰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리가 때로 몰려오겠지. 노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휘두를 만한 도끼, 낫, 징을 준비한 뒤 장삼을 단정히 입고 승방 아랫목에 앉아 불경을 외우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빨리 저물고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자정쯤 되자 뒷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사찰로 이리떼가 몰려왔습니다. 노승은 승방의 문을 잠그려 했으나 다 쓰러져가는 고찰이라서 문을 제대로 닫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문은 그저 닫힌 듯 보이기에 노승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경을 암송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람이라곤 노승 혼자뿐임을 파악한 이리들은 승방 안으로 들어갈 곳을 찾으며 간간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리 한 놈이 앞발을 문에 걸고 당기는 과정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직후 이리 여러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고 이어 문이 바람에 의해 저절로 닫혔습니다. 이리 때와 대치하는 형국이 되자 노승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징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닥치는 대로 발로 찼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이리 때는 혼비백산하여 노승과 함께 날뛰어 그야말로 승방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승이 가진 힘을 다해 징을 두들기며 사투하던 중 이리 한 마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겁먹었던 이리들은 재빨리 우르르 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지옥 같은 시공간이 지나고 이리떼가 공지 빠지라 도망친 후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진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눈을 뜬 노승은 방안을 보고 질겁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리들이 똥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리떼는 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찻잔에 따른 물 부하가 치밀다 어원 깊은 산중 암자에 스님 한 분이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분이라서 암자에는 스님을 찾는 손님들로 늘 붐볐습니다. 스님은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선비 셋이 모여 스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놈 주제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 불경 몇 권 읽었다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양. 거들먹거리는 거겠지. 그들은 스님이 사수를 펴는 땡중일 거라면서 모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스님을 골려주자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골탕을 먹입시다. 배우러 왔다고 하면 흔쾌히 받아줄 테니. 선비들은 며칠 후 스님이 머무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선비 셋이 예의를 갖춰 인사하자 스님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선비 셋은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이들을 안으로 안내해 작설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입모양이 참새 혀를 닮은 데서 그 이름이 비롯된 작설차는 갓 도단한 차나무 새싹을 따서 만든 차입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찻잔에 뜨거운 작설차를 가득 부었습니다. 찻잔에 물이 찰랑거리자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승이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따랐네요. 여기 찬물이 있으니 찻잔에 부어 식혀 드시지요. 스님의 말에 한 선비가
잔뜩 부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찻잔이 넘칠 지경인데 어떻게 찬물을 부으라는 거요? 다른 선비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부하가 치밀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님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좀 전에 겉으로 공손했던 태도가 일순간 거만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찬물 들어갈 자리가 없군요. 선비셋은 그걸 이제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스님을 쳐다보았고 한 선비는 불쾌한 어투로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들을 뭐로 보고 그러냐는 선비들의 분노는 방안을 달구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선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승이 일러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배우러 왔다는 분들이 자기 관념과 지식으로 가득한데 소승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제 말을 듣기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스님이 이처럼 말하자 선비들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암자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편 부화가 나다라는 관용어에서 부화는 폐를 이루는 말입니다. 허파의 옛말 부화가 부화로 변하면서 폐라는 뜻에 분하고 노여운 마음이란 뜻도 지니게 됐습니다. 화나면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허파가 부푸는데 그걸 부화가 나다, 부화가 치밀다, 부화를 돋우다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담, 재상이 갸우뚱한 사자성어, 정자는 왜 팔각정이 많을까? 옛날에 걷던 재상이 상처한 후 외로움을 달래고자 첩을 하나 두었는데 잠옷 지혜롭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능히 문자를 알았습니다. 당시 재상의 집에는 문객도 한 명 머물렀는데 기이한 면모에 해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따금 재상을 웃겼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동산 정자에서 첩과 봄 경치를 즐기며 감상할 때의 일입니다. 그날 문객은 점심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으나 밥상이 나오지 않자 무척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문객은 종이에 넉자를 써서 그 집 동자로 하여금 주인 재상에게 전해드리게끔 했습니다. 문객이 쓴 글자는 일시민복이었는데 글자가 좀 묘했습니다. 일자는 위아래로 길고 심자에는 점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인자는 너무 작고 복자의 가운데에도 점 하나가 없었습니다. 재상은 알쏭달쏭한 사자성어를 이리저리 풀어봤지만 뜻을 알 수 없었고 한자 자체도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첩이 무슨 글이기에 그러냐고 묻자 재상은 문객 아무개가 보내온 글인데 도무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첩은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알겠다는 듯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날 일자가 심이 기니 해가 길다는 말이요. 마음 심자에 점 하나가 없으니 점심이 없다는 말이요. 작게 쓴 인자는 소인이란 말이요. 배 복자는 안에 점이 없으니 배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는 뜻이옵니다. 첩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늘 점심을 먹지 못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모양이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해석을 들은 재상은 한바탕 크게 웃은 후 재치를 기특하게 여겨 문객에게 잘 차린 점심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경치 아름다운 곳에 가보면 정자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자란 놀거나 쉬기 위해 경치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집을 말하며 대개 팔각으로 짓습니다. 하여 우리나라의 정자는 팔각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집은 대부분 사각으로 지었으면서 정자는 왜 굳이 팔각으로 지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으니 첫째는 땅의 상징입니다. 중국 고전 역경에 하늘은 7이요 땅은 8이라는 말이 있듯 예부터 동양에서 숫자 7은 하늘, 8은 땅을 상징했습니다. 요컨대
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자 산이나 절벽처럼 높은 곳에 땅의 수인 팔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팔각정은 대부분 물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지어 감상할 수 있는 경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관동 팔경이니 단양 팔경이니 하며 특정 지역에서 아름다운 곳 8군데를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 땅에서 가장 멋진 곳 8군데를 선정해 팔각정과 맥락을 같이 한 것입니다. 정자를 팔각정으로 만든 또 다른 이유는 불교에서 8이 최고 경지에 다가가기 위한 숫자라는 데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부처의 세계는 동그라미로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머리 뒤에 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광배 혹은 후광이라고 하는데 밝은 빛 혹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사각형으로 여기고 누구나 꾸준히 수행하면 그의 생각이 팔각을 거쳐 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팔각은 수행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상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완성을 뜻합니다. 이처럼 불교의 팔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완성 상태를 뜻하자 불교를 받아들인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불교 관련 건축물의 대부분 팔각의 상징을 넣었습니다. 사찰에 팔각 석탑이 많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시대에도 팔각 석탑이 많이 세워졌으며 고려 의정은 곳곳에 둑을 쌓아 물길을 막고 팔각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팔각정은 경치를 감상하면서도 마음의 정화를 추구했던 조상들의 마음씨를 알려주는 건축물인 셈입니다. 그 혜택을 왕족 귀족만이 누린 게 문제였지만 전설야당,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은인. 조선 숙종 치하 때 서인과 남인의 파벌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김석주는 서인임에도 남인과 손을 잡았다가 1680년 왕이 쓰는 장막을 사사로이 사용한 사건으로 남인 우두머리 허적이 영의정에서 물러나자 돌변하여 남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석주는 허적의 아들 허견이 인평대군의 세 아들과 영모를 도모했다고 고변하여 이른바 경신대출척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하게 됐으며 김석주는 그 공으로 청송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김석주 천하가 됐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그에게 남모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란 168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한 김구가 당쟁 대립을 조정하는 데 힘쓰면서 숙종의 신임을 받고 그의 동생 김유가 1683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정랑을 거쳐 역시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김석주가 두 형제를 신경 쓴 데에는 이유가 있으니 자신이 예전에 탄핵한 김징의 아들인 까닭입니다. 올곧은 성품의 김징은 1670년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어머니 회갑잔치를 검소하게 치렀는데도 수령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노라 모함을 받고 의금부에 투옥됐다가 대천에 유배됐으며 1672년 풀려났지만 1676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김징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석주이기에 김징의 아들 형제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김구, 김유 형제는 성품과 능력 모두 출중하여 이름이 점점 크게 났고 그럴수록 김석주는 불안감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징의 부인이 이질에 걸려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침 이질에 대한 지식이 있던 김석주는 의관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병은 설사를 쏟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고 크게 설사한 뒤에는 반드시 원기를 크게 보충해야만 살아난다네. 아무 약으로 설사를 쏟게 하고 설사 후에는 인삼 한 근으로 원기를 보충해주게. 약값은 내가 책임질 거지만 내 이름을 말하지는 말게. 자네가
약값을 내는 것으로 하되 외상으로 구해 썼다고 둘러대게. 의관이 그 말대로 하자 죽어가던 김징의 부인이 과연소생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유 형제는 대단히 기뻐하며 다행이라 여겼으나 당시에 돈이 부족한 형편인지라 약값을 갚을 길이 없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지금 약값을 치를 수 없으니 어찌하오? 김유 형제가 매우 곤란해하며 의관에게 말하자 의관이 조심스럽게 사연을 밝혔습니다. 그 인삼은 갚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의관이 어디에서 인삼 한 근을 외상으로 얻겠습니까? 청성부원군께서 소식을 듣고는 남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인삼을 내어주셨습니다. 인삼값을 받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의관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김유 형제는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차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어머니를 살려준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고민 끝에 형제는 이후 2번 다시 김석주에 관한 일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비상한 머리와 수완을 지닌 김석주는 때로써 자신에 대한 복수를 막은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석주의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1683년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엄험한 수법을 비난받아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1684년 9월 병으로 은퇴한 직후 50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김석주로 인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전설야당 미녀 부인을 탐낸 도적. 외롭고 가난한 선비가 나이 20의 영남으로 장가간 지 1년이 다 되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재주도 많은 아내에게 의지하여 생활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자 아내는 친정에 가고자 했고 선비가 허락했습니다. 말 한 피를 얻어 아내를 태우고 선비는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여새쯤 가다가 저녁이 되어 주막에 들어 쉬고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문 밖에서 사람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선비가 놀라 일어나 등불을 켜고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그 직후 어떤 사람이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선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놀라 일어나 맞이하며 그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나이는 30살쯤 되어 보이고 훤칠한 키에 얼굴이 잘생겼으며 태도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포도대장을 연상시켰고 안팎으로 따르는 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마친 후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인께서는 어떤 분인데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면서 깊은 밤에 여행 중인 가난한 선비를 찾아오셨소?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중에 숨어 사는 사람이요. 손아래 거느린 부하가 1000명이 넘고 관찰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물도 많소. 다만 나이 30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소. 산골에 합당한 여자가 없기 때문인데 마침 지금 현영이 동행하고 있는 부인이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소. 현영은 친구를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현영은 서울의 사대 부인이 다시 장가들기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하여 무례한 줄은 알지만 현영의 아내를 얻어서 산중에서 내조를 삼고자 하오. 5천금과 서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현영의 의향은 어떠소? 선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자기 뜻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아내를 팔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남자는 크게 웃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영은 어찌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시오. 이 일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내가 이미 이 말을 했는데 그만둘 리 있겠소. 현영이 내 말대로 한 후에 이 돈으로 다시 현명한 아내를 고른다면 오히려 상처 없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영은 혼자고 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니 당장 겁탈에 갈 것이오. 그리 되면 현영은 낭패할 것이고 5천 금도 잃게 될 터이니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시오. 남자의 뻔뻔한 협박에 선비는 놀랍고 두려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득 벽 사이의 안쪽에서 여인이 선비를 들어오라 불렀습니다. 선비가 들어간 후에 남자가 가만히 벽 너머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선비의 아내는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비에게 도적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노라 말했습니다. 제가 낭군 집에 들어온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으며 자녀도 없습니다. 그에게 몸을 허락한다면 저는 평생 부귀를 누릴 테고 낭군도 역시 5천금으로 다시 현명한 아내를 얻고 전답과 집을 넓힐 수 있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낭군과 저 양쪽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 때문에 귀하신 몸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선비는 이 말을 듣고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어찌 그대와 생이별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에 아내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그리 녹록하십니까? 저도 역시 즐거운 일이 아니니 속히 나가 허락하십시오. 아내의 냉정한 말에 선비는 슬프고 분했으나 어찌할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적은 웃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 안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과연 형부인이라 그대는 어찌 한때의 정을 참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고자 하오. 선비가 말없이 앉아있자 선비 아내가 안에서 종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가 머리 빗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하인들로 하여금 교자를 대령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도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수하에게 즉시 갈 채비를 갖추고 기다리라 명령하는 한편 5천금을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선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어 식경이 지난 후 선비 아내가 교자를 타고 나왔습니다. 도둑들이 교자를 붙잡고 에워싸고서 나가니 도적은 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났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뺏긴 선비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웃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꿈인가 싶었습니다. 선비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선비에게 조용히 앉아 들으라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봉변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적을 일부러 안심시킨 후 얼굴 예쁘고 나이도 저와 비슷한 계집종을 급하게 치장하여 보냈습니다. 몸종은 부귀를 얻었고 낭군은 저를 잃지 않으시고도 많은 돈을 얻으셨으며 재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비 아내는 도적이 제법 예쁜 계집종을 반드시 자기로 알고 기뻐할 것이라며 선비를 안심시켰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선비는 크게 깨닫고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그대의 현명한 지혜는 내가 만에 하나도 미치지 못할 것이오. 한바탕 꿈에서 막 깨어난 것 같소. 이에 아내는 부득이하게 조그만 계책을 쓴 것뿐이라면서 겸손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시골로 가서 집과 논밭을 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까지 높아졌고 부부는 흰머리가 되도록 금실 좋게 함께 늙어가며 자손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권력가 홍윤성에 대응한 민요의 처신. 홍윤성은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뺏을 때 적극 협력한 공로로 정난 공신에 오른 인물입니다. 세조는 공신들의 축제 및 권력 남용을 많이 눈감아줬는데 홍윤성은 그 점을 악용하여 재물을 취하고 온양의 땅을 많이 장만했습니다. 또한 종을 많이 부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함부로 죽였습니다. 홍윤성은 자기가 불렀는데 한 번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집종을 죽이려 한 일도 있습니다. 홍윤성이 계집종을 나무에 묶어놓고 화살을 매기고 활 시위를 당기려 할 때 우연히 그 집에 들른 전림이란 사람이 사정을 파악한 후 기지를 발휘해 죽일 바에야 차라리 자기에게 첩으로 달라고 해서 그 계집종을 살렸습니다. 홍윤성의 횡포가 심해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으나 세조는 정권 찬탈 공신 홍윤성을 말로만 나무랄 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윤성이 도원수가 되어 전라도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전주에서 대대로 명망있고 부유한 가문에 김아묵의 딸 셋이 모두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홍윤성은 그의 딸을 첩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홍윤성은 전주로 가기 전 먼저 전라감사와 전주 부윤에게 편지를 보내 계획을 알리고 그 집에 숙소를 차리도록 명했습니다. 감사와 부윤이 그 아버지를 불러 편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청을 물리치면 화가 자네 집에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죽게 될 것일세. 그러니 자네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혼인치를 준비를 하게. 뜻밖의 통보를 받은 김아묵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더불어 울면서 탄식했는데 셋째 딸이 걱정하지 말라며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연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셋째 딸이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응할 테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김아묵의 부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에 스스로 나선 셋째 딸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홍윤성이 통지한 날이 되자 그녀는 옷을 잘 차려입은 채 중문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홍윤성이 갑옷과 투구를 쓴 모습으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마주 서서 읍하고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나라의 정승으로 이제 대원수가 되셨고 저도 이 지방 양반 딸이니 만약 저를 정실로 삼으시겠다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공께서 저를 첩으로 삼고자 한다니 어찌 저를 엿보이십니까? 저를 아내로 삼겠다면 괜찮지만 꼭 첩으로 삼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공께서는 어찌 이런 무례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홍윤성이 그녀 얼굴을 보니 과연 미색이 뛰어났고 비장하게 말하는 태도에서는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홍윤성은 웃으며 그대 마음을 알았으니 그렇게 하겠노라 말하고는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의 당당함에 한 발 물러선 홍윤성은 은밀히 세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 정실이 있으나 슬기롭지 못해 지엄이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바꾸려 마음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주에 오니 아묵의 딸이 현명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계실로 삼기를 원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세조는 경의 집안일인데 나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말로 이혼 및 재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홍윤성은 부인과 곧바로 이혼한 후 예를 갖추어 김아묵의 셋째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김아묵의 셋째 딸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집안 몰살을 막으면서 당당하게 정실 안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졸지에 전처가 된 남씨는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왕래하여 홍윤성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홍윤성에게는 사실상 두 명의 아내가 있던 셈이지만 홍윤성 생전에는
김씨가 아내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윤성이 1475년 5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유산 문제로 전처 남씨와 후처 김씨가 서로 정실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누가 본처인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후처 김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날 선왕께서 저희 집에 행차하시어 이 몸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승정원에 반드시 일기가 있을 터이니 거기에 부인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첩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라고 썼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다른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보관했습니다. 이에 일기를 확인하니 모년 모월모일에 왕이 미복을 입고 홍윤성 집에 행차하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거나해지시자 홍윤성의 부인을 불러 술잔을 올리게 명하셨다.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성종은 후처를 정실로 명하였고 이로써 김씨는 본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조에 전제하여 인삼부원군 홍윤성의 아내 김씨에게 작첩을 주게 하였다. 김씨는 용기로 첩이 아닌 정실이 됐고 지혜로 그 자리를 지킨 셈입니다. 전설야담, 임금의 장난, 신하의 임기응변. 조선 제22대 정조치하에서 윤행임이 대사관을 맡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사관은 임금이 하는 일에 옳고 그름을 거리낌 없이 아뢰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하는 벼슬입니다. 임금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을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윤행임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무엇인가? 윤행임은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옳은 일을 베풀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과인의 명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는가? 윤행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연못을 가리키면서 저 안으로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행임은 그렇다고 아랜 후 연못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깊고 탁한 물을 보니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죽기 두려워 그러는구나. 그럼 조금 전에 한 말은 거짓이었다. 임금의 목소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자 윤행임은 속으로는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다만 소신이 막 뛰어들렸는데 물속에서 구런이 나와 나는 못난 임금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지만 당신은 어진 성분을 모시면서 어찌 죽으려 하느냐고 말하기에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윤행임이 언급한 구로는 누구일까요? 그는 간신에게 휘둘리는 초나라 회왕에게 여러 차례 충언을 올렸으나 아무 소용없자 더러운 나라에서 사느니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은 중국인입니다. 윤행임은 그런 구론을 소환해서 자신의 처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임금은 윤행임의 그럴듯한 변명에 웃음을 크게 터뜨리면서 자신의 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기응변 기질을 높이 칭찬한 후 더욱 깊이 아끼며 가까이 했습니다. 윤행임은 정조 임금 때 여러 관직을 거치며 나라 일에 힘썼으나 정조 승하 후 서학을 신봉했다는 탄핵을 받아 섬으로 귀양가서 자명을 당했습니다. 전설의 아담, 말 그림에 담긴 수수께끼. 조선 중엽에 활동한 이시백은
연평부원군 이기의 아들입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힘이 세었으나 힘자랑을 하지 않았고 지혜가 있지만 겸손하여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항상 나라시를 염려하며 청렴 강직하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시백은 어려서 오성군 이항복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이시백이 36세 때인 1617년의 일입니다. 당시 주도권을 쥔 대북 세력이 영창대군 친모인 임목대비 김씨를 폐위시키고 평민으로 강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시백의 스승 이항복은 불의한 일이라며 이에 맞서 싸우다가 관직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총으로 유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시백은 스승을 따라 수십 리를 함께 걸어가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항복은 이때 말을 그린 그림 한 장을 남몰래 건네주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빨리 떠나서 교동 큰길가로 이사하고 이 그림을 사랑방 바깥벽에 붙여두게. 예, 알겠습니다. 부디 몸을 잘 보존하시어 건강하시옵소서. 이시백은 스승의 안위가 더 걱정인지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로 이항복을 배웅한 후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온 이시백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스승 이항복의 지시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622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조의 손자인 능량군이 이시백의 교동집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습니다. 소나기가 사나운 기세로 몹시 퍼붓자 능량군은 비를 피하려고 길가에 있는 그 집 사랑방을 향해서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심코 벽을 쳐다보던 능량군은 사랑방 벽에 있는 그림을 발견하고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그림은 그 그림은 능량군이 어렸을 때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능량군은 어인 연유로 자기 그림이 이 집벽에 붙어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걔 누구 없어? 능량군은 비도 피할 겸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그네의 부름에 이기가 나와서 반겨줬습니다. 이시백의 부친인 이기는 능량군과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여 능량군은 이기로부터 이시백을 소개받았고 능량군은 이시백에게 그 그림을 바깥벽에 붙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시백은 능량군의 그림이라는 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그리 당부하셨기에 외람되나 사랑벽에 붙여놓았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자 그림이 걸린 내력을 알게 된 능량군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듣고 보니 오성대감의 해안을 알 것 같습니다. 이기와 이시백이 뭔 말인가 싶어 궁금해하자 능량군이 이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 왕자와 왕손이 글씨 및 그림 공부를 한 뒤에 오성에게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성이 저 그림을 갑으로 삼겠다고 가져갔는데 이는 아마 오성이 우리에게 서로 동지가 되라는 암호로 이 댁에 전한 모양입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이기와 이시백 부자는 감탄하며 능량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기와 이시백은 능량군의 반정운동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거사는 성공하여 능량군은 제16대 국왕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기, 이시백 부자는 공신이 되었고 이시백은 정승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라를 위해 바른 말을 했다가 간신배들 모함으로 귀양간 이항복이 훗날의 상황을 내다본 결과였습니다. 통찰력이 남달랐던 이항복은 아무 잘못 없는 임목대비의 폐모는 필연적으로 반정을 불러일으키라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했다라는 패륜론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이항복 문화의 문인들인 김유, 신경진, 구횡, 구인후, 최명길, 장유, 이기, 이시백 등이 모두 거사에 참여하여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인 셈입니다.